자, 우리 앞 시간에 유형자산 처분이라는 걸 봤었는데 이 처분 중에 방금 판매한 걸 봤었죠. 왜냐면 판매한 거 말고 이제 우리 회사가 이 자산에 대해서 자산이 없어지는 경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폐기를 하거나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을 100만 원에 했고 방금 이 앞에 했던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인 우리 건물을 철거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용 중이던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우리가 감가상각했다는 건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 중이던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는 경우에 다른 건물 지으려고 사용 중이던 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우리 장부에 있었던 기록을 다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건물 100만 원이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주는 게 첫 번째예요. 판 거든 아닌 거든 없어졌으면 우리는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인 장부가액 80만 원짜리 건물을 우리가 없애버렸죠. 그럼 이걸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장부에 8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얘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8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장부 가액만큼. 그래서 제가 계속 처분은 판 게 아니고 장부에서 지우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항인데 위에 플러스 철거비가 10만 원이 현금으로 더 들어갔다면, 자, 그렇다면 똑같이 건물 1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건물을 지워주는 건 똑같은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돈이 1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지우면서 우리 10만 원만큼 더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9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취득을 80만 원 주고 했는데 얘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취득한 후에 즉시 철거를 한다라고 하면, 즉시 철거를 하면, 자, 우리는 이 취득한 때에 대금을 현금으로 80만 원을 주면서, 자, 차변에 얘를 뭐라고 써야 되죠? 얘는 사용 중이던 거니까 이렇게 지웠는데 지금 사자마자 바로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있던 건물을 사용 안 하고 바로 철거했다는 거는 땅 쓰려고 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전까지의 취득시 부대 비용이니까 얘는 토지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즉시 철거하면 사용 중이던 게 아니니까. 그럼 땅을 쓰려고 산 거니까 땅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취득 시점 이전까지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또 플러스로 철거비가 10만 원 들어간다면
그럼 총 9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 10만 원 철거비도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토지 90만 원이다라고 처리가 될 거예요. 90만 원이다고. 그러면 자, 지금은 제가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쓴 건데 오른쪽에 있는 분계를 보시면서 10만 원만 철거비 썼다 그러면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철거비만 가지고 하면 10만 원을 토지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비만 가지고 나와도 대변에 현금 10만 원 주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10만 원 이것만 나오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방금 10만 원만 준 거에 나오면 토지라고 10만 원 할 수 있다며. 그러면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철거비라고 나오면 10만 원 주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했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10만 원만 철거비 10만 원만 나와도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옛날에 한번 이 문제 나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라고 하면서 문제 들고 오신 분 있었어요. 그 이유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는 철거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걔만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걸 알고 출제위원이 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물, 토지 이 둘 중 한 개 선택을 했는데 얘는 저거였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 보시면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 계정이잖아요. 영업의 비용. 그럼 비용 계정인데 비용 계정 처리 안 하고 자산 계정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면세재화죠. 이걸 팔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들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토지라고 처리하는데 이 철거업체가 과세사업자라면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되어서 10만 원에 부가가치세 만 원을 더 주면 그 철거비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안 돼서 철거비가 토지가 11만 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매입매출전표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 매입매출전표 구분 없이 전표 임용 문제로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빙을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으면 매입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으면 일반 전표예요. 그럼 거기서 장난을 어떤 걸 치냐면 불공제 사유라는 걸 방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어요.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래도 신고를 해야 돼서 매입매출전표에 가서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수령 부분에 집어넣고 공제 안 받는다고 빼는 방식을 쓰는데 신용카드로 이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굳이 우리가 신고 안 해도 벤사가 그 거래 사실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아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럼 일반 전표에다가 그냥 아래 분계 내용만 똑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든 불공제 사유든 제가 또 이제 간간히 이야기를 하면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이니까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얘네들은 영수증이에요. 고급 영수증이지 세금계산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 과세거래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예 빠지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공부할 때 안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일반 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다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철거하는 걸 봤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왼쪽처럼 철거가 아니라 화재 같은 우리 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볼게요. 화재 같은 재해를 당하는 경우. 자, 어떻게든 우리 사용 중이던 건물이 있었는데 얘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못 쓰게 되어서 지워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첫 시작은 대면에 건물 100만 원 취득원가 적혀 있던 거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지워주는 건 서로 똑같아요. 얘는 그럼 우리는 장부가액 80만 원짜리가 화재라는 재해로 인해서 얘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이때 차변에 써주는 계정 과목이 저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줄 거예요. 얘도 영업 외 비용인 거고 얘도 영업 외 비용인 거예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회계를 이야기할 때에 뭐 때문에 손해받는지에 대한 인지 역할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해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라는 걸 쓰는데, 자, 우리는 보험에 미가입이 된 경우가 있고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보험에 미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때 사용할 때는 재손실이라는 계정 과목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손실이라는 계정 과목도 쓰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얘를 아예 못 쓰게 되었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일부 쓸 수 있어서 극심한 손상이 있었을 때는 사용을 좀 해요. 그럼 그때는 이 구분도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 계정 과목을 극히 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재해손실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자,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한 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이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뒀겠죠. 그런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제 보험금 주겠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자, 그럼 보험금을 통지를 받았어요. 자, 그럼 자, 지금 장부가액 얼마짜리죠? 지금 없어진 건물이 장부가액이 80만 원짜리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90만 원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90만 원의 보험금이 우리한테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회계에서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 이익이다. 이거 없어졌잖아. 없어진 건 끝이고, 자, 보험금 통지가 오면 통지가 왔을 때가 수익인식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회계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익 인식하는 건 수익자리인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험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90만 원이 들어온댄다. 차변에 미수금 9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보험금 수령할 때는 그냥 미수금 지우고 돈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의하실 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 발생한 걸로 별도의 사건이고 보험금 받는 거는 보험금 받는 거대로의 별도의 사건이에요. 따로따로의 수익 인식 시점이나 회계에서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시점이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보험금 받는 시점에 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구구절절히 적어줄 거예요. 막 얼마에 사왔고 감가상각가 얼마가 됐고 얘 공정가치가 얼마고 이런 말 적어놓는 건 여러분들한테 함정에 빠뜨리려고 쓰는 게 90%예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불탄 날 장부에서 지웠겠지.
오늘은 보험금 타는 날이네 라고 해서 보험금 받는 것만 쓰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화재 발생일 날 보험금을 수령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집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날에 보험금 준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고 있냐면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사람들 다 웃었어요. 자, 이건 지금 타이밍이 틀려서 별도의 사건으로 봤는데 타이밍이 시점이 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 대변에 건물 1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해서 보통 예금으로 90만 원이 들어왔다고 쓰고, 그럼 장부가액이 80만 원짜리인데 90만 원 들어왔으니까 10만 원 이익이라는 건 이날에는 생각해야 돼요. 영업외 수익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험 차익이다 10만 원이라고 바로 인식을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당일날 발생하면 지금 여기에 영업외 비용하고 여기에 적은 영업외 수익을 당일날 발생하면 당연히 순액으로 만들어줘서 얘만 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 하지만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얘 없앴던 영업외 비용과 수령할 때 영업외 수익을 별도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 이때 재손실을 안 하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미결산이라고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결산 치우면서 미결산 금액보다 돈 더 많으면 보험 차익 처리를 했는데, 회계기준서에서 얘네들 영업외 수익이잖아요. 수익 비용.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걸 왜 금액을 관리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회계기준서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 수익 비용은 우리 IFRS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순액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얘는 총액으로 표현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지 말라라고 해서 각자의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했는데, 얘는 관리가 아니고 그날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다 같이 순액으로 바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나온 지 몇 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저도 문제 나온 것 처음 읽어보고 혼자 웃었어요. 그날에 돈이 들어오다니. 저도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허를 찔러서 많은 분이 이렇게 처리를 따로따로 했어요. 돈 받은 것만 하고 따로 처리했는데 이의제기 신청해서 맞다고 해줬어요. 어차피 하나의 분기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어차피 영업외 수익 비용이니까 상관없고, 보험 지금 제가 적기는 보험 차익 보험금 수익 썼는데 이 두 개 계정 과목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없어요. 보험금 수익이 있거나 보험 차익이 있거나 둘 중 한 개만 있을 거예요. 영업외 수익에 만들어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험이라고 치면 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그럼 차 보험금 수익이라고 치려는데 없으면 보험 차익 쳐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기에 나오는데 보험 차익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험금 수익이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 같은 걸 두 개 쓰도록 안 하죠. 그래서 하나를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면 둘 중 한 개만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섞어 쓰는, 어차피 얘도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글자 적혀 있어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지시가 없는 한 기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쓰는 법을 써라.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 범위 내에다가 내가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실무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행동한 거 인정 안 할게, 그런 거예요. 보험 차익 만들어 뒀는데 보험금 수익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영업외 수익에다가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은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처분은 이 정도까지 보면 되고, 자 이제 무상 취득 및 교환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상취득 말고 교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은 우린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회계에서만 생각이 아니고 세법에서도 교환은 우리가 팔고 사왔다라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일어난 걸로 전부 다 바라본다고 보시면 돼요. 내 거 팔고 그 돈으로 새 물건 사온 거예요. 그게 교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제 가지고 다양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을 100만 원에 하고 지금까지의 감가상각이 60만 원이 되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이 A 자산과 취득 가격이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이 70만 원 되고 공정가액이 60만 원이 B 자산 이 두 개를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A 자산을 우리 당사의 자산이고 B 자산을 다른 회사 동사의 자산이다라고 해서 자,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유산 업종끼리 우리 회사하고 다른 회사 유산 업종끼리 유산 용도에 사용하는 가치 차이가 20% 이하 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자산의 교환을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동종자산 교환을 볼 건데 동종자산 교환은 이런 의미예요. 얘 둘이 바꾼 거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 주고 B 회사 걸 받죠. 그럼 우리 거 주는데 우리 거의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A가 우리 건데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죠. 그럼 40만 원 같이 비슷하고 똑같은 거 뭐 그냥 우리 저렴한 표현으로 기계장치 주고 기계장치 받았거나 자동차 주고 자동차 받았는데 그냥 가격 비슷한 40만 원짜리끼리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꾸긴 바꿨잖아. 그래서 100만 원 샀는데 60만 원 달아 40만 원이라 하지 말고 그냥 40만 원으로 가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회계상에 별도의 사건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은 얘는 중요한 게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익이다 손해다라는 일을 안 만들고 그냥 바뀌었으니까 바꾼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처리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자, 동종자산 교환에서 분개를 하면 자, 우리 서로 주고받는 게 기계장치라고 봤을 때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을 주고 지우고 차변에 우리 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60만 원을 쓰고 그러면 우리 거 지웠으니까 처분이 끝났어요. 그리고 B 회사의 기계장치를 받을 거니까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쓸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야 되는 금액은 손익을 발생 안 시킬 거예요. 얼마를 써야 되죠? 40만 원 써야 되겠죠? 이 40만 원이 제가 장부 가액이라고 표현을 이 앞에 먼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자, 이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께 장부 가액 제공한 자산이 우리 거죠. 산 준 거. 지금 제가 적은 글이 이 글이에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은 제공한 자산 우리 거의 장부 가격 100만 원에 60만 원 뺀 거 이 돈으로 처리한다라는 이제 글은 적혀 있어요. 이건 유형 자산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 교환에 다 똑같이 통일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자산의 교환에서. 자, 그럼 이번에 이종 자산 교환을 볼게요. 자, 이종 자산 교환은 그냥 회계상 거래예요. 완전히 팔고 산 거예요. 팔고 산 거. 자, 우리 건 기계장치고 상대방 거는 차량 운반구라고 볼게요. 자, 그럼 상대방 자동차를 살려고 하면 얼마 주고 살 수 있죠? 공정가치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거니까 60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상대방께 오른쪽이니까 60만 원 공정가치면 자동차를 내가 산다면 60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기계장치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죠? 5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종자산 교환이에요. 자, 보면 이종자산 교환은 우리 걸 팔아요.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기계장치 거, 그리고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팔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50만 원이라서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럼 받은 이 돈으로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자동차를. 자, 그러면 우린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5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팔고 이 돈 가지고 샀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받았다는 건 공정가치가 6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는 20% 이상이 안 나죠.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급해서 내놓은 걸로 인정하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분개했는데 이걸 하나의 분개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냥 현금만 상계해주면 끝나겠죠? 현금만 상계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이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고, 자,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받는데 이 차량 운반구를 내가 받는 이동 금액이 공정가액이죠.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써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장부가액이었었잖아. 손익 발생 안 시키려고. 얘는 공정가액을 써서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개만 봤을 때는 팔고 샀다는 느낌이 좀 덜하죠. 근데 위에 있는 팔고 산 분개를 그냥 순액으로 현금 주고받은 것만 받아서 준 것만 지워서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이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공한 거 내 거에 공정가액 이 금액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장부가액하고 공정가액하고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 앞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해가고 있는데 실제 시장의 가치하고 일치할 확률은 엄청난 우연이 아니면 있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차익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무조건 손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얘는 장부가액 쓰는 건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는 이 원인으로 인해서 장부가액을 지금 쓰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오른쪽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더 줘요. 현금을 20만 원 더 주고 자동차를 받아온 거예요. 그럼 20만 원을 왜 더 줬을까? 이 차값이 내 기계값보다 20만 원 더 비싸니까 20만 원 더 줬겠죠. 서로 바꾸면서 돈을 더 주는 건 상대방께 내 거보다 더 비싸니까 더 줬을 거잖아. 내 거보다 싼데 내가 돈 더 줄 일은 없겠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었고, 자, 아니 이제 교환을 줬는데 그걸 왜 돌려받아요? 돌려받으면 안 되죠. 자, 그럼 내가 20만 원을 더 준다는 건 지금 이제 교환을 하는데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금전의 대가가 줬거나 받았다면, 자, 이종자산 교환에서 보게 되면 돈을 더 줬으면 내가 받은 이 자동차가 20만 원 더 줬다면 20만 원 더 비싼 거고, 만약에 20만 원을 더 받았다면 얘가 20만 원 더 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준 게 50만 원짜리거든. 팔면 한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10만 원 더 줬다, 20만 원 더 줬다, 돈을 더 주면 내가 받은 게 그 공정가액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 따로따로 분개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항상 좀 고민이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따로따로 분개를 해요. 그러면 내 기계 장치를 100만 원짜리 팔고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짜리 하면서 현금으로 50만 원 받아서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오고, 이 유용자산 처분 이익은 사실 내 장부 금액하고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차이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딸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이 돈에다가 내 돈 20만 원 더 얹어서 현금으로 7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받은 50만 원에다가 20만 원 더 얹어서 7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이 차 가격은 얼마짜리니까 70만 원 줬어? 70만 원짜리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이 분계는 이해가죠? 이게 팔았다라고 하면 50만 원 받고 10만 원 처분이익이고, 그냥 70만 원 주고 차 샀다 그러면 70만 원이나 쓸 거잖아요. 우린 따로따로 하면 이 분계 못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 둘이를 합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 분계에다 그냥 쓸게요. 대변에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주고 얘 금액이 그냥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얘 금액이. 그러면 이 분계 그냥 그대로 현금에 대한 50만 원만 상계하게 된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는데 돈을 더 주면 공정가액에 돈을 더해줘야 되고, 돈을 받았으면 공정가액에서 그 금액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돈을 더 주든 안 주든 유용자산 처분 이익은 똑같은 거야. 이것 때문에 얘 돈 더 줬다고 해서 얘 50만 원 그대로 쓰면은 거꾸로 손해가 10만 원 나오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동종자산 교환을 볼게요. 동종자산 교환. 자,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와 두 번째 중요한 경우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동종자산 교환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보고, 중요한 경우에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겠다는 게 이 동종자산 교환의 생각이에요. 마크가 이렇게 안 나와. 자, 그럼 동종자산 교환을 보겠다는 건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똑같이 20만 원을 더 줬다고 보면, 자, 첫 번째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변의 기계장치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주면서 기계장치를 받는다면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면 여기에 6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게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건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겠다는 건 기계장치를 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주고, 자, 다음 나는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럼 이때 기계장치의 가격은 제고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가를 주고받은 걸 가감할 거예요. 그럼 50만 원에 20만 원 더 줬으니까 얘는 70만 원이다라고 되고, 그리고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른쪽에 제가 쓴 분계하고 얘하고는 차이가 없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한마디로 공정가액에 대가를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금액으로 가감을 해서 동종자산 교환처럼 이종자산 교환처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면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금전의 대가도 중요하다 아니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상대방 동사에 대한 이 정보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이 정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을 할게요. 사실 지금 여기까지는 세무 이걸 수업할 때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하면, 자, 만약에 이종자산 교환이든 동종자산 교환이든 우리 거의 공정가액을 모르면, 자, 우리 거의 공정가액을 모른다면 상대방의 공정가액을 사용을 할 거예요. 상대방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거나 이종자산 교환일 때. 안 중요하면 손이 발생 안 시키고 우리 거 장부가액은 아니까 이대로 가면 끝이에요. 끝인데, 자, 그럼 자, 우리 거에 당사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명확할 때, 이때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사용을 해요. 공정가액을. 이번엔 제공한 자산이 아니고 우리 게 아니라 상대방 걸 쓰는데, 여기에 최고의 맹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를 주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금으로 20만 원을 주는데 차량 운반구 받을 때에 이 금액을
20만 원을 더 줬다 안 줬다는 이젠 우리 거 모르잖아. 그러면 얘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60만 원인데 20만 원 더 준 거는 우리께 40만 원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거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공정가액 60만 원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 거에 60만 원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 거 주면서 돈 더 준 거는 우리 거보다 20만 원 더 비싸니까 이런 거였는데, 얘는 거꾸로 우리 거보다 제게 20만 원 더 비쌌나 봐. 제 거 가격이 60만 원이래 라고 해서 6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쓴 예제에서는 처분 손익이 발생이 안 하게 돼 버렸네요. 그럼 오른쪽하고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이거 TET 1급 이론 시험에 5번 나왔어요. 이론 시험에서. 그러면 처분 손익을 물어보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상대방 공정가액을 써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회사 자산의 공정가액을 모를 때는 상대방 공정가액이고 금전의 대가 주고받은 게 이 금액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 모르니까 돈 더 준 거는 상대방께 우리 거보다 20만 원 더 비싼 게 그 공정가액이 20만 원 더 비싸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돈 주면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죠. 그래서 메인은 우리 회사 거만 가지고 가는데 우리 걸 모르는 경우에 상대방의 공정가액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자산 교환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산의 무상취득할 때 수익인식은 얼마를 하죠?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아니, 책이 앞에 안 적혀 있어서 그냥 설명은 안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방금 제가 자산의 무상취득하면서 어떤 걸 공정가액한다라고 했죠? 수익인식 측정한 금액이 공정가액인 거예요. 무상 취득한 자산의 취득금이 공정가액이 아니고 우리는 수익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취득을 100만 원에 했고 지금 공정가액이 120만 원인 토지를 하는데 취득세가 20만 원이 더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분계 위치만 잡으면 차변에 토지가 들어올 거고, 우리는 자산의 무상 수증은 자산 수증 이익이다라고 쓸 거고, 대표이사가 공짜로 땅은 줬지만 취득세는 안 내줄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우리 회사가 냈으면 그러면 현금으로 돈이 나갈 거다. 자, 그럼 이렇게 20만 원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산 수증 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죠. 수익에 측정하는 인식하는 금액이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무상취득은 공정가액 더하기 매입시 부대 비용이 들어간 140만 원이 자산의 무상취득의 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준시가라는 표현이 있고 공시지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세금이죠. 우리 6월 달에 좀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6월 달이 6월 1일 날 기준으로 우리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과표 기준일을 그 날짜의 기준에 공시지가하고 기준시가를 잡아요. 그럼 얘는 우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시가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친 거,
공시지가는 땅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얘들이 분리하는 건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왜냐면 두 번 부동산세 내고 또 토지 우리 재산세 내면 이중과세 되잖아. 그걸 이제 국가가 좀 비껴 나가려고 하나는 지방세 쪽으로 빼고 하나는 국세로 넣어서 두 개가 같이 나가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사용할 일은 없어요. 자, 이거 이야기 자체를 저와 같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죠. 얘는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건 나중에 땅과 건물을 동시에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 땅 건물을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안분할 때는 쓸 거예요. 포지세법에서 기억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하나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쓸 일이 없고 세법에서 왜냐하면 땅하고 건물이면 건물은 부가세 받아야 되고 땅은 부가세 안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건물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땅은 계산서 발행하는데 그럼 얘를 얼마 나눌 거냐? 그 기준 쓸 때에 기준시가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기준시가를 쓸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